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인 에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인 에어의 그 구조인데요. 우선 제인 에어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소설에서 가장 19세기 영국 소설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보물 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학 문학과사입니다. 대학 문학 관련 작품 과목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작품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인 에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인 에어, 샬롯 브론트의 제인 에어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의 게이츠 헤드에서의 어린 시절인데요. 제인 에어가 이제 엄마 아빠가 그 고아나 다름없는 제인 에어가 남성 우월주의의 열악한 상황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확립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여성으로서 영웅적이면서 감동적인 여성의 삶을 어필하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의 그 기준이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상화된 자체의 예술성과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내재한 도덕성, 당시 사회 인간들을 재현하고 개혁시키는 그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 소설 작품인데 그 다음 19세기 최고의 소설가인 세커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제인 에어야말로 가장 바쁜 때에도 자기가 하루 종일 이 소설에 푹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문학 과정에서 가장 많은 교재,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대학에서 문학 교재로 채택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제인 에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근대 어문학계에서도 밝혔던 것이고요. 1장에서 4장까지의 게이츠 헤드인데 제인이 엄마 아빠를 여의고 두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착한 외삼촌이 제인 에어를 데리고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인 에어의 외삼촌이 또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자 그 외숙모와 그 다음에 외사촌들 같이 성장하게 되는데 외숙모는 그렇게 착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모진 분인데요. 가장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촌들이 학대하고 사촌이고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제인을 학대당하는 붉은방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제 1장입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까지. 두 번째는 5장에서 10장까지의 러우드 기숙학교에서의 소녀 시절인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그 학교 교장, 브로크러스트 같은 아주 사악한 학교 교장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인물들과 천사 같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정신적으로 각성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두 번째 5장에서 10장까지 읽는 순간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자기 자신의 여성의 삶, 주체성 같은 것을 느끼고요. 버지니아 울프도 이 소설을 한편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대표적 소설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이 소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시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2장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세 번째는 11장부터 27장까지의 썬필드에서의 시절입니다. 여기에서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제인이 남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썬필드에서의 여성으로의 삶, 그리고 여기서의 변혁적인 19세기의 가부장적 요소,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설사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고민해보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도 나오고요. 외부 사회를 묘사도 나오고요. 사실주의 전통의 가장 독특한, 전환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특징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8장에서 37장까지의 무어하우스와 마시 앤드인데요. 무어하우스는 자기 고종사촌인 세인트 존 리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인트 존 리버스로부터 어떤 결혼하자고 구애를 받지만 세인트 존 리버스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사상, 자기 가치관을
우선식 되겠죠. 여성의 삶을 추구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제인 에어의 가치관과 의견보다도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 남성으로서의 그 도덕적 비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제인 에어는 결국에 모어하우스와 마시엔드에서의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스톤필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38장에서 끝까지 펀딘입니다. 펀딘에서의 결혼으로 이 작품 데뷔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인에서 다양한 주제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개인의 성장, 여성으로서의 자아의 확립, 정체성, 주체적 자아의 확립, 그리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와 가난과 불평등, 그 극복의 어려움, 모순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사랑과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각의 시인 그 제인과 아까 여기 3장 톰필드에서 만난 로체스터입니다.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로체스터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이 소설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스토리에 빠져 있다면, 이 스토리 자체에 빠져 있다면, 이 소설의 그 스토리나 그 구조 자체에만 빠지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작품의 그 정말 중요한 그 가치를 모르고 구조에 침몰되거나 잘못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 확장되면, 논리 확장하면 당시의 계급의식과 남성 우월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교육 문제, 자본주의, 산업 문제, 식민주의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승전결, 우리 국문학에서 만나는 기승전결의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심상과 그 상징도 중간중간에 많이 곁들여 있습니다. 제인 에어는 아까 말씀드린 거,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다는 뜻의 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에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신여성입니다. 과거에 한국 같은 동양적 사고에서 그 신여성이죠. 그래서 공부할 수 없고 남성의 부유물이고 하나의 소유물에 속했던 여성관에 대해서 여성의 독립적 주체성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추구하는 신여성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장에서는 어린 시절이었고요. 여기서 1장에서는 어린 시절이며,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소녀 시절입니다. 로우드 학교에서의 소녀 시절입니다. 세 번째는 솜필드에서의 그 젊은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이고, 네 번째는 모아스에서의 그 여성으로서의 성장과 완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 시절, 소녀 시절, 여기는 여성으로서의 본격적으로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시절이고요. 네 번째는 완숙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서는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이 작품이 끝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1, 2, 3, 4호로 나눴는데, 이 구조 자체도 하나의 시적 경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 샬롯 브런트의 사회의식은요,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식에 대한 성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우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아주 낭만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로체스터의 원래 아내인 메이슨입니다. 버사 메이슨. 그리고 이 여성이 그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mad woman in attic, 다락방에 있는 미친 여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어떤 남성 때문에, 어쩌면 그 남성의 우월주의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괴괴하고 기괴한 고틱 같은 요소도 등장하고요.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하고 다르게 작가가 독자에게,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와 작가와의 관계에서 매우 친숙합니다. 마지막 38장 서두에서는요, Reader, I married him. 독자 여러분, 제가 그 남자와 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인과 독자 사이에 하나의 일치가 되기도 하고요. 작가와 그 제인은 하나의 일종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 제이코버스 같은 비평가는요, 대립과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작품 초반스의 제인의 친구, 헬렌 번즈의 그 천사 같은 여성, 제인의 친구를 등장시키고, 동시에 작품 후반에는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남성, 로체스터 같은 그 남성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인은 그 이성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끊임없는 그 감성과 상상력에 의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작품의 주제와 문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사회의식과 여성 의식을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것이고요. 여성의 각성과 여성의 그 자화상,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소설은 시대마다 동시대의 그 절실한 관심사와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식의 지평을 넓히고 인간의 내면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의 그 다음에 붉은 방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케이. 붉은 방 사건은요. 오케이.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제인 에어에서 앞에 나오는 구조의 1장 4장에서 붉은 방입니다. 붉은 방. 죄송합니다. 붉은 방. 붉은 방 사건이 등장하는데, 붉은 방, 안 켜집니다. 붉은 방 사건은요, 여성원의 그 정신적이고 그 각성을 가져다 주는 사건인데, 붉은색 심장의 그 심상은요, 여성으로 제2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앞부분에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붉은 방에서 외숙모와 사촌들에게서 감금당한 붉은 방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타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성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출발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붉은 방에서 자신에게서 어떤 무서운 존재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자기 자신만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 속에 내재한 자기도 천사인 줄 알았는데 또 여성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영향력,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 억압적인 사회와 그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독립의지와 저항의식은 작품 속에서도 그 이후에도 꾸준히 드러납니다. 제인은 또 두 번째 2장에서 로우드 기술학교입니다. 로우드 기숙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그 가버니스 가정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8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정신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그 필수품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밝혀지는 빛과 같은 여성의 삶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awakening,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인은요, 로드 학교를 단순히 그 학교 과정이나 아니면 탈출하고 싶은 곳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분방하고 제인에게 흥분과 자극을 추구하는 배경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일자리와 봉사, 사회에 나가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여기서 브로클 허스트, 제가 텍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브로클 허스트 교장이 있는데, 이분은요, 엄격한 원칙을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와 억압을, 여성의 주체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삶의 가치관을 억압하고, 여성의 꿈을 성취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영혼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인물입니다. 네. 잠깐 끊겨서요. 로드에서의 생활은 로드 기숙학교는 단순히 제인이 사춘기를 보내는 그런 학교 과정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삶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솜필드 가정의 천사로 가정의 천사 아시죠? 19세기 남성들이 만들었던 가정의 천사. 여성은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이나 잘 키워라. 이거는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의 천사를 가르치고 여성은 사회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남성의 부속품으로 여겼던 것이죠. 가정의 천사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여성은 밥이나 하세요, 빨래하세요, 아이들만 키우세요. 이렇게 여성의 역할에 국한되어 제한적인 그 여성의 삶을 훈육했던 곳인데, 이것이 로우드 기숙학교입니다. 그런데 제인이 여기에 반항해서 정해서 자기의 삶을 억압하는 로우드 학교의 규칙과 엄격한 훈육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고정적인 관념, 여성은 수동적이고 또 하나는 순종적이며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며 또 견뎌야 되면 남성 우월주의 아래서 길들여져야 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용기 있고 그 상상력을 기르며 자기 자신의 창조적이며 이지적이며 열정적인 동시에 현실 개조적인 그 삶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여성이라는 것은 체제 전복적인 구시대의 가부장 사회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남성주의적 사회, 남성주의 구조, 그 체제에 대한 도전, 현실 개조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신여성이나 그 신여성 이상의 체제 전복적인 여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솜필드입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텍스트 올려놓겠지만은 솜필드에서는 로체스터입니다. 여기에 로체스터 남자 주인공이죠. 알고 봤더니 결혼했더라고요. 로체스터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제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우체국으로 심부름 가던 길에 로체스터가 마을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체스터와의 첫 만남이 발생하게 되고요. 로체스터의 눈에 띄어서 로체스터가 살고 있는 그 솜필드는 일종의 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저택입니다. 이 저택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체스터의 그 다양한 그 여자 관계도 깨닫게 되고요. 로체스터에겐 딸도 있고 또 이미 결혼한 중남미 여성 벌사 메이슨이라는 여성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제인이 하나의 그 가정교사로서의 직업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삶의 어려움을 다 겪은 그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고요. 로체스터도 제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인이 일방적으로 남성 원리가 지배하는 그 빅토리아 시대에 대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우월주의의 상징인 로체스터에 대해서 무조건 그 거부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남자구나, 딸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나약하고 매도마 미친 여자로 번역하는데 그런 아내도 있고요. 그건 저택을 기르고 있지만 그 나중에 또 벌사 메이슨이죠. 벌사 메이슨 원래 아내 벌사 메이슨이 불을 질러서 그 로체스터 이 저택에 살고 있는 솜필드가 불에 타게 되고요. 로체스터가 또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체스터에 대해서 인간적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희생하는 그 로체스터의 아내가 나중에 되는데, 무조건 남성에 대한 그 거부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빅토리아 시대의 그 이념, 고결하고 또 가정의 천사, 또 모성애적이고 가정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단순히 남성 반항적이다, 그 남성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끌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매우 깊고 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요, 그 벌사입니다. 벌사 메이슨, B-E-R-T-H, 벌사 메이슨입니다. 벌사 메이슨이라는 아내가 있지만 이 여성에게 대한 그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과
그 가정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체스터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로사 메이슨이 죄송합니다. 로사 메이슨이 병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 2층, 3층에 갇혀서 다락방에 갇혀서 밖에 구경도 못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런 아주 힘든 생활을 살다가 로사 메이슨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벌사 메이슨, 벌사는 살아있지만, 로체스터 안에 벌사 메이슨, 벌사는 살아있지만 죽은 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사 메이슨이 나중에는 그 정신적으로, 자기의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불을 지릅니다. 방어하기 때문에, 로체스터는 두 눈이 멀고요. 나중에 그 방어로 인해서 팔이 절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그래서 다시는, 나중에는, 사장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무어하우스 마시 엔드에서의 기간을 지나고 다시 솜필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사장에서는요, 사장에서는 솜필드입니다. 그 남성 우월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가정교사는 굉장히 거의 하녀와 같은 아주 낮은 계층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나중에 사장의 또 다른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5장에서 여성으로서의 각성, 결혼으로서의 그 작품이 완성되는데, 그 다음에 그 로체스터의 그 남성적인 그 우월주의 때문에 또 자기가 사용했던 그 남성관에 대한 그 반항심 때문에 제인 우드는 솜필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 결국에 방황하다가 무어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여성으로서 여기서 솜필드에서 로체스터의 아내로서 가정의 천사로 살기를 원했지만 로체스터의 그러한 일종의 제안을 거부하고 다시 평범한 가정의 천사로 살기를 거부하고 여기를 뛰쳐나와서 무어하우스로 가게 됩니다. 무어하우스는요, 하나의 또 새로운 장치인데 가보니까 무어하우스에서 세인트 존 이름이 리버스입니다. 세인트 존 리버스라는 남성을 만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자기의 고정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세인트 존 리버스와 이렇게 지냅니다. 그 세인트 존 리버스의 여동생들과 만나서 아주 우익게 지냅니다. 나중에 사촌이가 밝혀지지만, 그런데 세인트 존 리버스, 이 사촌 오빠인데 영국에서는 그런 사촌, 육촌, 팔촌 간의 결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 리버스는 제인에게 또 결혼을 구애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헌신적으로 인도로 갈 것인데 자기가 추구하는 삶에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가치관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아내의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남성의 꿈을 이루는 자기 남성만의 일방적인 강요와 제인의 뜻을 무시하고 여성의 자아를 버리고 남성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달라는 세인트 존 리버스의 제안을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솜필드에서 로체스터의 그 남성 우월적인 그 가치관에 또 거부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인트 존 리버스 같은 아주 좋은 남성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그 세계관, 자기의 남성 우월주의겠죠. 그래서 우월주의를 따라다니는 세인트 존 리버스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생명력과 여성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무어하우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체스터가 불구가 된 이후 로체스터는 여기 펀딘에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인은요, 환상에서, 꿈속에서 솜필드의 로체스터가 부르는 그 환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체스터에게 돌아가면 로체스터 다시 결혼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로체스터와 처음에 사랑했던 솜필드에서의 로체스터와 제인의 그 만남은 단순한 결합이라기보다는요, 또 마지막 장치인데 19세기 여성의 삶을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동시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남성 억압적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능도 있고요. 피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서의 여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립과 투쟁, 또 전쟁, 여성적인 혁명을 추구했지만 사회적 환경, 빅토리아 시대에 갖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여성적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남성 제국주의적인 시각과 가치관에 대한 비판, 여성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남성 제국주의입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저항과 여성에 대한 착취,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그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반항, 저항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아주 풍요로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를 넘어서 남녀 관계와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정립과 남성과 여성의 삶의 조화, 서로 존중하고 일종의 평행성 같은 것이죠. 사랑하지만 부딪히지 않고 하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따라가면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하나의 철길처럼 평행성처럼 남성은 여성의 삶을, 남성의 삶을 존중하며 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의 조화와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19세기 남성 우월주의 가치관을 함몰되지 않는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삶의 이야기, 여성의 정체성 구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의 삶은 제가 이렇게 짧게 PPT로 말씀드렸는데 텍스트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소설의 발생과 함께 제인 에어의 구조, 물론 어려운 시절과 위대한 유산 같은 아주 위대한 작품도 많지만 제인 에어가 미국 대학에서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중간고사 전까지 제인 에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또한 PPT를 올린 것도 굉장히 단축적이고 이렇게 간추린 것인데요. 텍스트를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발턴 정체성이란 쓴 글을 올려놨는데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제인 에어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없지만 제인에 대해 여러분 깊이 있게 또 읽어보시고 작품도 읽어보시고, 지금 또 유튜브에서 다양한 제인의 작품이 있는데요. 영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가 돼 있고 또 밑에 또 번역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막도 있습니다. 제인 에어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 BBC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좀 어렵고 너무 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된 영화, 그리고 1980년대, 9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매우 함축적이 간략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읽어보시고 문학과 영상 자료의 조화, 그리고 텍스트를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 소설의 시작, 다니엘 디포, 그 다음에 18세기 영문학의 특성과 18세기 말에 소설이 등장했고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영국 소설이 꽃을 폈던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작품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